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가지고 왔어요. 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이죠. 한상봉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외로움이 화두였던 때가 굉장히 오래전에 였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로움 하면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낀 건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4살, 5살 때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방문을 또는 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생각에 골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외로움을 타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 현주님의 동영상에도 댓글을 남겼지만 문득문득 외로움이 아직도 찾아오고 예전에는 그런 감정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사람도 만나보고 술도 마셔보고 또 영화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다른 활동을 통해서 좀 잊어보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친구,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친구처럼 여기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좀 지그시 바라보고 꾹 참고 견뎌내는 그런 편입니다.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을 그런 감정이라면 그냥 그 감정을 보듬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감정을 해결하려고 너무 발버둥이 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그 감정이 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그 감정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또 외로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본래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 어떤 우주의 흐름이 바뀌면 또 우리의 감정이나 몸의 상태도 바뀐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의 의지, 나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느라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플로우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흐름이 다시 바뀌기를 조금 바라보는, 기다리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 더 어떤 제 감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애쓰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좀 힘을 빼고 어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의 흐름이 어떤 역방향으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애를 써서 수영해서 나가려고 해봤자 제자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사람이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땐 파도가 밀려오는 대로 몸을 맡기고 좀 둥둥 떠 계시다가 또 파도가 잔잔해지면 그때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경이 몰려올 때 너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힘을 빼고 기다리고 또 다음 움직임을 위해서 조금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외로운 게
괜찮다, 외로워도 괜찮다, 외로운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몇 곡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중 하나. 우리 삶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두 가지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죽음과 세금이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세금 또한 그렇다. 살아 숨쉬는 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돈을 벌지 않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을 낸다.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는 외로움이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외로움은 평생을 함께하는 그림자이자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TV 또는 컴퓨터를 켠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TV 프로그램을 보며 킥킥 웃는다. 인터넷 서핑에 빠져들거나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TV와 컴퓨터를 끄고 전화를 끄는 뒤에는 어김없이 다가오는 공허함.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외롭다. 떠들썩한 파티에서도, 현란한 조명의 무도회장에서도, 즐겁게 어울리는 사이에도 이따금 명치를 콕콕 찌르는 익숙한 느낌. 그것이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욱 아프다. 외로움은 대개 부정적인 단어로 쓰인다. 혼자라고 하면 연상되는 낱말들이 있다. 불안, 위축, 고립, 단절, 슬픔, 무기력, 우울, 패배, 나락, 공포, 몰락, 고통, 절망 등. 그런데 외로움은 두 갈래 길로 나뉜다. 하나는 loneliness이고 다른 하나는 solitude이다.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 폴 틸리히는 둘의 차이를 이렇게 분류했다. 혼자 고통을 표현하는 말은 loneliness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은 solitude이다. 그러나 혼자는 반사회적인 뉘앙스를 주기도 한다. 특히 화합과 단결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첩경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혼자를 추구하는 존재는 어쩐지 위험해 보인다. 정신분석학자 H.S. 설리번도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 혼자됨을 loneliness로, 스스로 선택해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 혼자됨을 solitude로 분류했다. 때로는 loneliness를 외로움으로, solitude를 고독으로 각각 번역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외로움, 즉 loneliness는 균형이 깨진 것을 의미한다. 내가 원하는 나와 실제의 내가 달라서 답답하고 외롭다.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실망스럽고 외롭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거절 또는 거부를 당했을 때, 비참한 현실이 따스한 기대를 압도해 무너뜨렸을 때 괴롭고 외롭다.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의 내면을 황폐화시킨다. 외로움이 분노와 결합되면 마음속에 악마를 키워내는 경우도 있다.
원한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외로움의 원한이 스스로에게로 겨눠지면 자기 학대를 거쳐 돌이킬 수 없는 자멸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남에게 겨눠지면 병적인 분노의 발산으로 표출된다. 인터넷 악플부터 묻지마 범죄에 이르기까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힌다. 외로움은 어느새 대한민국의 오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 서로에게 의존해 외로움의 텅 빈 허전함을 메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은 함께 있는 것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홀로라는 선택을 통해 더 좋은 것, 솔리튜드로 도약할 수 있다. 솔리튜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솔리튜드는 외로움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솔리튜드에 이르는 길이 사실상 시작된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의 그물을 짠다. 솔리튜드는 그 과정에서 내면의 성숙과 함께하는 길이다. 인생은 엄밀하게 보면 혼자 가는 것이다. 외로움은 그래서 모든 태어난 자의 숙명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삶의 순간들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각자의 선택뿐이다. 론리니스인가 아니면 솔리튜드인가. 친구의 장례식. 민영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리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도 납득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이런저런 모임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로 소원해지긴 했다. 올해 초였나 회사 근처 대형 서점에서 우연히 봤을 때는 행복해 보였다.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웃고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빈소에는 민영의 오빠가 혼자 서 있었다. 뒤쪽 유족 대기실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민영의 오빠에게 목례를 한 뒤 국화꽃 한 송이를 영정 앞에 헌화했다. 분향을 하고 마주선 영정.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정말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사진 속의 민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몇 년 전의 모습이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선택된 사진일 게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에게 절을 올렸다. 일어나며 사진 속 민영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가버린 거니? 설리는 또래 중 누구보다 더 많은 죽음을 접해왔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추억 또는 팩트일 뿐이었다.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의 죽음부터 신문사 입사 후 경찰 출입기자 시절의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친구의 죽음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이런 식의 죽음은. 또 한 번의 절을 올리며 사진 속 민영에게 물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민영의 오빠와 맞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대기실에서 민영의 엄마가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민영의 아빠가 안쪽에서 넋을 잃은 채 무너져 있는 게 보였다. 설리 왔구나. 우리 민영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민영이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사니? 그녀는 민영 엄마의 손을 마주잡으며 참척을 보셔서 얼마나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가
맺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 민영이가 마지막으로 차려준 밥이잖아. 그녀가 식사를 거절하자 정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다가 참견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조미료 냄새가 확 풍기는 육개장을 받아놓았다. 친구들은 울먹이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한 친구가 침묵을 깼다. 정은아, 너 직장 옮겼다면서? 설리네 신문사에서 가깝다던데 좋겠다. 너희 둘은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조심스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 동창 중에서 누가 승진을 했고 누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친구들은 민영 얘기를 한사코 피하려 했다. 설리는 젓가락으로 육개장의 나물 가닥을 세며 건성으로 듣거나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깨고 말았다. 옛날부터 분위기 파악하는 거리가 먼 털털한 아이였다. 민영이 갑자기 왜 그랬대? 그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다. 구석에 앉은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근까지도 민영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모르겠어. 얼마 전에 파혼을 했고. 오래 사귄 사이여서 처음에는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가 잡혔다고 했다. 그런데 양쪽 어른들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달아 모든 게 무산됐다는 거였다. 뭐야? 겨우 파혼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바보같이. 털털한 친구가 흥분하다가 주위의 눈치를 보고는 말꼬리를 흐렸다. 구석자리의 친구가 빈소에 일찍 도착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가족들한테 남긴 말도 별거 없대. 그냥 메모지에 먼저 간다고, 죄송하다고. 그 말에 친구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특히 털털한 친구가 통곡을 하며 큰 소리를 냈다. 미안해 민영아. 넌 그렇게 힘들었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울음소리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정은이 친구들에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민영이 연락받은 사람 있어? 난 서너 달 전엔가 전화 한 번 했는데.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다. 설리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다. 문자 메시지 제목들은 화면이 수없이 바뀌는데도 계속 이어져 있었다. 언제부턴가 정리하기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메시지부터 출입처의 일정 통보, 선후배들의 연락, 대출받으라는 스팸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100통이 넘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메시지 수신 벨이 울려도 언뜻 보고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친구 도균과는 가급적 전화로 소통하고 있었다. 민영은 그녀가 가장 힘겨워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친구였다. 그때 윤설리라는 존재는 민영이 있었기에 비로소 동급의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고슴도치 같았던 설리를 상처 입어가면서도 안아주었던, 순수하게 친구로 생각해 주었던 민영. 하지만 이제는 민영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건 언제나 팩트였다. 한 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하물며 그것이 죽음이라면. 왜 그랬니? 그래야만 할 정도로 힘들었니?
잠시 후 눈물이 말랐는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설리는 떠나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도 잠들기는 이미 글렀으니까 그녀는 홀로 남기로 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설리는 마침내 그 문자 메시지를 찾아냈다. 얼핏 본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있었다. 지난주 목요일 4시 27분으로 찍혀 있었다. 발신자는 민영이었다. 그때는 주말판을 마감하느라 바쁜 시간이었다.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민영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애가 왜 자기에게만 그런 것을 보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뭔가 도움을 청하려 했던 것일까? 미안해서 또 눈물이 났다. 그때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을 했더라면, 그래서 만났더라면. 휴대폰 메시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데 가슴 속에 거대한 바위 하나가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려 해서 입을 꾹 다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짧은 내용이었다. 잘 지내지? 보고 싶다. 민영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되고 말았다. 보고 싶다로 끝이라니. 왜 나만 악역을 맡아야 할까? 꼬치꼬치 따지는 데에는 당해낼 장사가 없는 법이다. 딱딱하게 굴던 안내데스크 담당 직원은 지배인을 불러내 예약자 명부까지 함께 확인하자 파랗게 질렸다. 명부에는 확실히 이도균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배인이 사과를 하며 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의 특급 자리로 직접 안내해 주었다. 서비스로 돈페리뇽 2잔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100일 기념 분위기가 났다. 설리는 도균에게 힐난조로 말했다.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 그렇게 무르게 굴면 어떡해. 바보 취급당할 뻔했잖아. 그는 겸언쩍었는지 머리를 긁적였다. 제 몫을 빼앗기고도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바보. 그녀는 기분이 상했다.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왜 남자들은 좋은 역할만 도맡고 나쁜 역할은 여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 윤설리, 네가 최고다. 너 아니었으면 굶을 뻔했다. 됐지? 그가 너스레를 떨었지만 조금도 우습지 않았다. 식사를 하다가 민영 이야기가 나왔다. 잘 모르겠어. 친구들 말처럼 파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파혼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민영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균이 그녀를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다. 내 친구 중에 밴드를 하는 녀석이 있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악을 10년 넘게 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지. 우리들이 밥 사 먹으라고 돈을 모아주면 그걸 녹음 작업 비용으로 쓰고 쫄쫄 굶는 놈이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도둑으로 물렸던 게 이유라고 했다. 단돈 5만 원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없었어. 미친놈 아니냐며 욕을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 심정을 조금은 알겠더라.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겨우 그것 때문이었냐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선 오래 묵었던 감정이 그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던 거야. 자기 음악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서글픔과 짓밟힌 자존심, 외로움 같은 감정 말이지. 그는 냅킨으로 입간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누구보다도 외로웠기 때문일 거야. 사람은 원래 속이 여리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잖아. 겉으로는 활기차고 밝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데 알고 보면 갑자기가 아니었던 것이지. 그리고 잠시 침묵. 우울한 100일 기념일이었다. 다음 날은 악몽이었다. 그것은 초판 신문이 나온 저녁 무렵에 화려한 막을 열었다. 부서별로 배포된 경쟁지들을 넘겨보다가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대한민국 조각상 대상 수상작 표절 의혹. 한 경쟁지가 박생일 교수의 출품작이 노르웨이 작가의 것과 얼마나 유사한지 사진까지 게재해 비교해 놓았다. 박 교수라면 온갖 전문 용어를 구사하며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표절이 아니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문화계에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모 언론사가 N일보임을 알 수 있게 써놓았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박생일 교수 거품 현상 뒤에는 모 언론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가 박 교수를 차세대 문화계 리더로 선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그의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유독 많이 내보냈고 그와 함께 박 교수의 작품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국장실에서 뛰어나온 부장이 그녀를 불렀다. 윤설리 씨, 국장실로. 국장은 경쟁지에 기사가 나간 경위에 대해 그녀가 파악한 게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보고했다. 외국에서 활약했다지만 뚜렷한 실적도 없고 귀국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출내기 교수를 그렇게 티가 날 정도로 밀어주었으니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노릇이었다. 내친 김에 국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박승일 교수는 우리 회사랑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까지 기사를 쓰면서도 그게 궁금해서. 박 교수는 국장의 후배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이력에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부장 또한 박 교수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았다. 문화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억측이 구구했지만 결론이 난 적이 없었다. 국장이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부장에게 말했다. 어떡하지? 그 사람은 왜 표절을 해가지고 언론감시단체나 매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꾸 들쑤시고 파고들면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그 정도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부장이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국장에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설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속이 용암처럼 끓어서 견딜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봐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부장은 그녀를 먼저 내보내놓고 국장과 한참 동안 의논을 했다. 매번 박 교수 취재 지시를 내린 게 부장이었으니 그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이해할 만했다. 그런 부장이 안 됐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부장은 그녀를 회의실로 불러 딴소리를 했다. 담당 기자와 데스크가 모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만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려고 했다. 하지만 떨리는 입술은 엉뚱한 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징계라면 어느 정도를... 부장은 어떻게든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교에 정해져 있는 정도가 될 거야. 우리 둘 다 3개월 감봉 정도? 이번 표절은 우리랑 관계가 없는 사안이지만 그 사람 주장만 듣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여러 번 내보낸 책임은 인정해야 하니까. 윤설리 씨, 당신은 솔로라서 자유롭겠지만 나는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 신세야.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한마디로 그녀를 희생양 삼아 이번 사건이 커지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계산이었다. 언론 매체라는 권력을 이용해 문화계를 농단해온 고위층을 여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누군지 모를 상태가 1초라도 빨리 포기해주기를 바라며 소파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전화벨 소리는 한참 동안 울리다가 잿불에 지쳤는지 조용해졌다. 저녁을 걸렀지만 식욕이 느껴지지 않았다. 앞으로 먹을 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를 것 같았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를 욕할 것이다. 엉터리 조각가를 최고의 실력자로 떠받든 멍청이 기자, 혹은 향응을 받고 기사를 써주었다가 개망신당한 사이비 기자라고. 부장이야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추궁당한 것으로 여겨질 테니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미술계에선 그녀가 발디딜 곳이 이제 한 뼘도 남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다. 사실 그녀의 잘못이라곤 부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밖에 없었다.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신문사 특유의 까라면 까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해왔을 뿐이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강렬한 유혹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차라리 때려치워버릴까? 도균이 뭐라고 말해줄지 궁금했다. 그에게 오늘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다. 그 사람이라면 그런 회사 당장 그만둬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어 뒤집어진 속을 개운하게 해줄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입구에 팽개쳤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점심때 통화하고는 그 후로 문자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도 답신이 없었다. 일단 혼부터 내줘야 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서 뭘 하기에. 그의 휴대폰 단축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전화가 왔다. 깜짝 놀랐다. 지방의 기업연수원에 있는 남동생이었다. 누나, 엄마한테 연락 받았어? 아니, 왜? 돈 좀 더 붙여달라고 전화했던데 거기 카펫이 좋아서 하나 사오고 싶다고. 그녀의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동생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했고 의지를 관철시킬 때까지는 포기한 적이 없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람이 무슨 카펫이야. 거기 간다고 단식 투쟁하는 바람에 있는 돈 다 털어줬는데 난 한 푼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 그래. 누나는 왜 그렇게 야박해? 우리한텐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좀 져주면 안 돼? 내가 반은 낼게. 전화를 끊자 화가 치밀어 휴대폰을 내동댕이 쳐버렸다. 전화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두 조각으로 쩍 벌어졌다. 머리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앞에 신이 있다면 따져보고 싶었다. 도대체 왜 나만 허구한 날 악역을 도맡아야 하는 건가요? 남들은 착하게 잘도 사는데 왜 나만? 그녀는 문득 진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선과 악의 대결을 다룬 세상의 수많은 영화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웅은 외롭지 않다.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외로운 건 악당이었다. 그녀는 꿈도 없는 잠을 자고 싶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다. 수면제가 거기 있었다. 네, 한상복 작가의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몇 곡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아까 프롤로그에서 읽었던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론리니스와 솔리튜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혼자 너무나 괴로운 외로움을 택하실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솔리튜드를 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